협칙과 추진과 반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는 내용들을 배웠는데요. 그렇게 이제 서양과의 교류가 시작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양과 교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서구식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방문을 해서 그 나라로부터 발전된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최초로 해외로 이제 파견된 사신은 일본으로 갔었던 1876년 제1차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수신사는 이제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갔었던 거고요. 이제 김기수를 대표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갔다 왔다는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다 할 뭐 새로운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을 뭐 배워와서 우리에게 접목시킬 만큼 그렇게 길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머무르지를 않고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뭐 3박 4일 4박 5일 패키지 관광 다녀온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잠깐 가서 이제 그 변한 모습의 일부를 그냥 좀 보고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이거보다 조금 길게 간 게 이제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대표로 되어 있었던 2차 수신사입니다. 자, 2차 수신사는 이것도 역시 그렇게 길게 갔다 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김홍집을 대표로 했고요. 김홍집은 당시에 개화파들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큰 형님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우리 가보개혁이라던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김홍집은 이곳에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던 조선 책략을 수입해서 옵니다. 당시 황준센이 썼었던 이 조선 책략을 이제 받아서 이제 갖고 오게 된 거고요. 이걸 받아오면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이 책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청나라랑 일본이랑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그런 류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었었죠. 이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개화 정책의 추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더 제대로 배워오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81년에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다시 한번 사신들이 갑니다. 1881년 조사시찰단으로 가고요. 근대 시설을 이제 견학을 하고 또 근대 제도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갔었던 거는 조사 시찰단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 시찰단은요,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에 이렇게 사신단을 파견을 해서 또 나름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런 걸 배워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성리학을 공부했었던 양반 유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암행어사로 파견한 것처럼 이제 서류를 꾸며놓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시찰단이 들어가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가지고 들어온 게 전환국하고 방문국 등을 설립을 하는데 이 조사시찰단으로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활약이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환국이랑 방문국 같은 경우에는요, 전환국은 화폐를 만드는 곳이고요, 방문국은 인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화폐 제도를 개혁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새롭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근대적인 사상이라던가 뭐 이런 주요한 변화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출판 인쇄가 필요했기 때문에 방문국이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신으로 나갔던 거는 뭐 일본으로만 갔었던 건 아닙니다. 1881년에 일본으로 조사시찰단이 출발을 했다면 청나라로는 영선사라고 하는 신하 이제 사신들이 파견이 됩니다. 이 영선사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이 김윤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혼자서 뭐 신하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근대적인 유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사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청나라의 사신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리에게는 익숙한 편이니까 이 김윤식 편에 유학생들을 딸려 보내면서 근대적인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 등을 습득해서 오는 것을 목적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종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서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문물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략을 뭐 폐한다던가 뭐 이런 쪽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던 거고, 당시 청나라가 양모 운동을 하면서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 비해서는 서양의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이라던가 이제 서양의 교관들을 통해서 배운 근대적인 군사훈련법 같은 이런 것들을 청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나라를 통해서 한번 걸은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파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근대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배울 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양반 자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들을 파견을 해서 이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영선사로 파견됐었던 이 유학생들은 좀 장기간 머물기로 했었는데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 전부 다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제대로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은 봤으니까 근대적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설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었던 조사시찰단으로 전한국 방문국이 설립이 되고, 또 청나라에 갔었던 영선사들 중에 무기 제조 기술을 뭐 군사훈련법을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요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그 신미양요로 싸울 때는 싸울 때였지만 그 이후 미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합니다.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사관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공사를 파견을 하자 거기에 대한 답례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미국에 사신을 파견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보빙사예요. 자, 이 보빙사들은 1883년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요. 또 미국에 도착을 해서는 다시 대륙을 철도로 횡단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아마 워싱턴으로 갔는데 마침 뉴욕인가에 대통령이 가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본의 아니게 뭐 일본도 구경을 하고 다음에 미국 전체를 이렇게 횡단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았고, 뭐 뉴욕이나 뭐 워싱턴 같은 이런 도시들을 이용을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과학기술 등이 발전을 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빌딩들도 막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엘리베이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접목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을 방문했었던 이런 그 사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수교 이후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게 이제 나름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파견을 했었던 사신들이고요. 다른 나라들을 안 보낸 거 보면 차이가 보이죠. 민영익을 중심으로 합니다. 민영익의 경우에는 명성황후의 이제 측근인데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개화파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화파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쪽으로 이제 변신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민영익을 중심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고 미국에서 근대 문물들을 시찰을 하고요. 이때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다가 따라갔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육일준이라는 인물이 미국에 일본 처음에 조사실찰단으로 파견을 나가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다시 보빙사가 파견될 때 보빙사를 따라서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육일주는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면서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그 전해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사신단의 주요 고민이었대요.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대국의 황제를 만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윗어른을 만나면 이제 절을 하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을 만나면 절을 하는 것처럼 이 조선에서 온 신하들이 사신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과연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기는 알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예절은 뭐 만나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이라는 대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니라지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서양식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서 합의를 본 내용이 네, 절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황했다고 그러죠. 아시아에서 온 사신단을 맞이했는데 이 사신단이 만나자마자 바닥에 미국의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최상의 예를 다한다고 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좀 특이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 당시에 뭐 문화적으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미국인들 눈에는 그렇게 우리는 예의를 차린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개화 정책의 추진인데요. 우리 앞서서 봤던 것처럼 2차 수신사로 갔다 왔었던 2차 수신사로 갔다 왔었던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조선 책략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바로 1880년 만들어진 통리기무화 암문입니다. 어떤 책 같은데 보면 1881년이라고 돼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통리기무화 암문은 1880년에서 81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은 1881년이 맞고 음력으로 하면은 아직 1880년. 그러니까 설날을 기준으로 설날을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연도 표기법에 따라 80년으로 하지만 또 서기로 기준으로 해서 양력으로 보면 81년. 그래서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뭐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개화 세력 등을 이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등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개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통리기무화문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주요 부서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 예를 들어 이게 1880년, 81년에 진행된 개혁의 내용인지 아니면 이게 갑신정변의 내용인지 갑오 1차, 2차, 3차 개혁의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문제를 푸는 그런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때에는 통리기무화문 그리고 다른 궁극기무처라든가 뒤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부서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추세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통리기무화문을 딱 모르더라도 통리기무화문 개화정책 했던 거 아니야 하고 보면은 뭐 대한민국 내 얘기 나와 있고 고려 얘기 나와 있고 뭐 이러면 뭐 물론 답을 맞출 수 있기도 합니다만 통리기무화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했었던 개혁의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사신들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청나라에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앞선 문물을 보고 배워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또 당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근대적 군대의 확보예요. 즉 신식 군대를 확보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신식 군대라고 하는 별기군을 창설을 합니다. 이 별기군의 경우에는 이 별기군이 바로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부대라기보다는 새로운 그런 근대적인 군사 개념을 익혀서 나중에 확대될 조선의 군대의 리더들이 될 사람들을 여기서 키웠다. 즉 양반의 자식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별기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장교로 활용되는 뭐 그런 걸 생각하고 만든 부대가 별기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기군과 그 이전 군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별기군의 경우에는 뭐 무기도 훨씬 이제 최신의 그런 무기로 무장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90군대인 뭐 5군 90군대인 이제 5군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화승총이라던가 뭐 칼, 창, 활 뭐 이런 걸로 무장된 부대이고요. 또 별기군의 경우에 양반의 자식들이 많았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90군대는 그냥 평범한 평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놓고 본다면 별기군이 우월 의식을 갖고 90군대의 경우에는 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2형으로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5군형이면 부대가 5개였다는 건데요. 이 5개의 부대를 유지하지 않고 뭐 지금으로 치면 구조조정을 해서 5개의 군형을 2형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장어형과 무위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형으로 군대를 축소를 시켰죠. 아무래도 별기군을 뭐 조직을 하고 무장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는 90군대를 5개로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개로 축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5개의 군형이 2개로 축소가 되면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별기군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장어형, 무위형에 속해 있는 병사들이 1년이 넘게 1년 이상 임금이 이제 체불이 된 거죠. 임금이 체불이 돼서 즉 월급을 1년 이상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밑에서 다룰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군인들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군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가 안에서 압도적인 그런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이 군인 집단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지휘권을 뭐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군인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이제 대응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군대의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관리를 잘 못하면 이제 군대가 좀 잘못되는 수가 생기죠. 뭐 항상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화 정책을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화 정책이 추진된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운동이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과 위정척사 운동은 서로 이제 같은 시기 전혀 다른 주장을 펴는 두 개의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주로 양반 유생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성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죠. 당연히 이분들은 서양의 문물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수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존의 성리학적인 질서는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런 서양 세력들의 침략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양의 그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서양의 문화 전파 뒤에 숨어 있는 침략 의도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들이 서로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서로가 잘하는 걸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개화 세력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이런 양반 유생들의 그런 위정척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왔었던 뭐 전통이라던가 뭐 우리의 좋은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식의 사고방식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서로가 다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척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우리끼리 내분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18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각각 시기적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이제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860년대는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항로, 기정진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 성리학자들 중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항로 선생이랑 기정진 선생 같은 이분들이 서양 세력이 1860년대 그러면 우리 1860년대에 병인양요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분들은 서양 세력들과의 그런 뭐 교류라던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경제적 교류라던가 아니면은 뭐 정치적으로 수교를 맺는 것들은 당연히 거부하는 이런 운동을 펼쳤고요. 척화 그래서 했고요. 척화 주전론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화의를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걸 배척하고 이제 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860년대는 척화 주전론이고요. 이때 정말 오래간만에 흥선대원군과 결이 맞아요. 흥선대원군을 양반 세력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과는 맞습니다. 대외 정책과는 맞아서 오래간만에 이 둘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요. 자, 그런데 1870년대가 되면 뭐 물론 71년에 신미양요가 있고 했지만 어쨌든 70년대에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또 고종이 직접 정치를 챙기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던 계아파들을 뭐 벼슬에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러자 이런 강화도 조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등장을 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익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 이야기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쫓아내는 상소를 올린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1870년대 흥선대원군을 쫓아내는 상소를 올렸을 뿐만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거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요. 이게 바로 외양일체론이라는 겁니다. 자, 외양일체론. 외와 서양은 한 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과 조약을 통해서 이제 서양과 직접 처음부터 해보는 것보단 이제 한 번 걸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최익현 선생이 일본이 서양과 교류를 했으니 일본도 서양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마치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 된다 이런 느낌이죠. 겉으로는 서양인 동양인인 것 같지만 결국 좀비는 물리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최익현 선생은 서양과의 교류를 반대하면서 일본과의 교류부터 반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강화도 조약 체결됐죠. 그러다가 1880년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80년 81년에 있었던 이런 뭐 신식 군대를 만든다던가 외국으로 뭐 사신을 보낸다던가 하는 이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만손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이만손이라는 분은요 영남 지역의 유명한 유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80년대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영남 지방에 살고 있는 10,000명의 사람이 올린 상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영남 만인소. 근데 이 10,000명이 그냥 지나가던 개똥이 소똥이가 아니고 영남 지역에서 나름 성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10,000명을 모아서 상소를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얘기입니다. 이 영남 만인소의 내용은 뭐냐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나라랑 뭐 일본,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비판을 해요. 그냥 무조건 싫다가 아니라 조선책략에 나오는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일단 청나라하고의 관계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좋은 관계를 이어왔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일본과도 지금 강화도 조약을 어쨌든 간에 체결을 했으니까 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그것까진 치는데 도대체 미국은 왜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이 조선 책략의 근거는 뭐냐면 러시아의 위협이에요. 근데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손잡을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를 왜 막아야 되냐, 이것부터 이제 의문을 표한 거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우리가 먼저 막 그 사람을 겁내고 막 꺼려하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러시아 잘 모르는 나라인데 이 러시아가 그냥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나라가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싫어해야 된다, 이거는 옳은 생각은 아니죠. 상당히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지 우리를 해칠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왜 러시아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는 미국과, 더 멀리 있는 미국과 손을 잡는다는데, 이게 개화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이 땅 욕심이 없고 정의로운 나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니 뭐 그들의 말만 믿고 미국과 수교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 운동이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 다 되죠. 하죠. 그래서 1890년대 결국 이게 뭐로 가냐면 위정척사 운동은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들고 나서서 일본을 몰아내야 되겠다로 가서 의병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게 되는 계기가 1890년대 항일 의병 운동의 계승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자, 이렇게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모군란 얘기를 알아보고 이제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은 1882년이니까 요 앞서서 우리가 통리기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개혁 시작한 게 80년에서 81년 넘어갈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로 치면 이 개혁을 한 1년 정도 했을 때 벌어진 사건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쌀을 안 줬다 그랬죠. 그렇죠? 쌀을 안 줬다 그랬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쌀을 그냥 마구 사들여 가지고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쌀을 많이 팔 수 있는, 많이 사주는 일본인이 고맙겠죠. 또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이 사니까 쌀값이 올라요. 쌀값이 폭등한다고요. 그래서 뭐 파는 입장에선 누구한테 팔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 더 준다라고 하는 일본 애들한테 쌀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쌀값이 계속 오르면서 도시에 있는 평범하게 먹고 살았었던 가난한 도시인들이 불만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가내수공업으로 하고 있었던 면직업이 몰락을 하면서 더욱더 힘들어졌죠. 이 면직물이라고 하는 거는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서 이걸로 천을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게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여름철 옷으로 면으로 되어 있는 면 티셔츠 같은 거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 면 티셔츠 비싼 거하고 싼 거의 차이가 뭐냐면 얼마나 얇게 만들었냐의 차이예요. 이 면실을 얇게 뽑아 가지고서 그걸로 옷을 만들면 옷이 얇고 가볍고,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이제 뭐 보온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챙겨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실을 굵게 뽑아서 그 굵은 실로 천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옷은 무겁고 그리고 또 두꺼운 데다가, 그리고 또 그런 실이 굵으면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좀 방안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을 얇게 뽑는 게 중요한데, 인간의 손으로 아무리 얇게 뽑아봐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는 실을 뽑아냈고 그걸 가지고서 면직물을 만들었다고요. 그 면직물을 영국이 일본에게 수출을 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받아온 영국에서 사온 면을 우리나라에 다시 되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면직물 산업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써보면 영국에서 들어온 게 더 좋다 그러면서 쓰니까, 도시 빈민들 경우에는 남편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부인들은 집에서 남는 시간에 면직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내다 파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물가는 좀 오르고 있는데 부인이 벌어왔었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지금 몰락을 해버렸으니까 불만이 폭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식 군인과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이 구식 군인들에 대해서 월급 미지급,
그러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월급을 받으러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99인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월급을 받으러 갔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남에게 부탁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정중하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들어주는 거지. 뭐 정중하지 않게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 다 하면 과연 그걸 받아줄까요? 지금 1년 이상 임금이 몰려 있는, 지금 우리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1년 이상 임금이 밀려 있는 99인들한테 월급을 준다고 오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한 6개월치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치만 준다고요. 1년 이상 밀렸는데 한 달치 받으러 왔어요. 왔더니 한 달치만 준대요. 일단 기분이 나쁘죠. 근데 쌀을 받았더니 그 쌀의 절반은 거의 썩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썩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이게 쌀인지 뭐 조약돌인지 모를 정도로 돌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쌀에, 썩어가는 묵은 쌀에다가 이상한 이물질 같은 거 막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서 월급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으면서 화가 났겠죠. 그래서 따졌더니 이것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어, 이걸 쌀을 나눠주던 민씨 집안의 하인들이 99인들을 무시를 했다고요. 그러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때 쌀을 주더라도 좀 제대로 된 쌀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쌀을 줄 때 말이라도 뭐 1년 넘게 밀렸지만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 준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뭐 이것도 먹기 싫으면 꺼지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주니 99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싸움이 났고요. 이 99인들 중에 싸움하다가 잡혀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왔냐면 의금부로 끌려갔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의금부는 역적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99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흥분을 한 거죠. 아니 이런 지들이 잘못한 것도 많은데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의금부에 끌려가서 우리 동료가 이게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청 등을 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청도 습격을 하고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궁궐에 있는 명성황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청 습격도 하고 궁궐도 습격을 하고 또 이 명성황후하고 함께 쌀값 폭등의 원인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하고 가까웠었던 고위 관리들을 잡아서 살해를 하죠. 그래서 명성황후 이제 민씨는 백성들한테서 잡혀서 죽을까봐, 아마 잡혔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많죠. 잡히면 죽을 테니까 궁 밖으로 도망을 나와서 이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99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99인이 반란을 일으킨데 그동안 불만이 있었던 도시 빈민들까지 같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99인들이나 도시 빈민이나 서로 이웃집에서 함께 살고 하는 사이다 보니 99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야지 하면서 빈민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궁궐도 습격하고 관청도 습격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게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지금 백성들이 궁궐을 습격하는 사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바로 흥선대원군밖에 없다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궁궐로 돌아와서 궁궐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애들한테 니들 빨리 집에 안 가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던 동안에 뭐 흥선대원군 위험에 이제 쫄았었던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뭘 하냐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했었던 개화 정책들을 이제 되돌려 놓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명성황후는 죽었다, 민씨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장례식까지 치러줍니다. 근데 명성황후 민씨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고종도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긴 했지만 아버지한테 다시 맡길 생각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청나라에다가 군대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청나라 군대가
파병이 되고요. 이 청나라 군대가 서울을 장악하고는 흥선대원군을 납치함으로써 한 달 만에 이모군란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의 수도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가겠어요? 청나라가 안 간단 말이에요. 청나라가 아예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주도를 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혁을 하는데 뭔가 좀 제대로 못하니 우리가 전문가들을 좀 동원해 주겠다. 그래서 마건상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과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인을 파견을 해서 내정과 외교를 간섭을 했다고 하는데, 좀 이 두 분한테는 좀 그렇죠. 예, 간섭. 예. 마건상 멜렌도르프가 나름 조선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인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쪽 편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특히 멜렌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견을 했지만 조선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조선 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걸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게 이제 다시 영향력을 크게 키운 상태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근대적으로 협약을 다시 체결하자라고 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이름이 좀 길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이 장정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유국이라고 강화도 조약에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청나라의 속국임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청나라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특히나 내륙을 통상할 수 있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은 강화도 조약으로 제물포, 원산, 부산을 개항을 시켰지만 개항장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가 개항장이라 그러면 일본이 갈 수 있는 건 심리예요. 심리. 그런데 청나라는 이거를 10배로 튕겼어요. 백리가 됩니다. 백리. 그러면 10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길이만 생각한 거죠. 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심리인데 이게 10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이만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10리, 20리, 30리, 40리, 50리, 60리, 70리, 여기 한 100리쯤 된다고 하면, 여기가 한 100리쯤 된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계양장 기준 100리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울이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상인들이 서울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권리가 생기게 돼버린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남 백성들이 관청 습격하고 궁궐 습격하고, 그리고 나서 어딜 습격했어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했다고요. 일본 공사관의 경우에는 이거는 엄연히 외교 시설이고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사태를 막겠다고 출동했었던 별기군을 훈련시키던 일본군 장교가 이 이모군란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본은 우리 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해서 체결한 게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제물포 조약 잘 봐두세요. 자, 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때 뭐가 결정이 되냐면 조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우리 공사관은 일본군이 주둔해서 지키겠다 이렇게 됩니다. 청나라군 주둔했는데 일본군도 주둔하네요. 그러면 서울에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동시에 주둔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태위태한 겁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군대를 하나도 아니고 그것도 둘이나, 그것도 수도 서울에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모군란은 우리 국민들이 성나서 이제 성난 마음에 진행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외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크게 이제 불안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불태웠었던 건물에 대한 배상금, 또 죽은 일본인들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을 하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던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에 이제 뭐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별기군 훈련하는 모습 나오고요.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쪽으로 가서 갑신정변과 열강의 대립, 그래서 계합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